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여러 패널분들의 어떤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생각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현안을 다룰 수 있어서 MC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 패널분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도록 노력하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지자체가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을 청렴도가 꼴찌랍니다. 한 주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핫한 뉴스를 거침없는 입담과 날선 비판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리얼토크 날. 이번 주는 지방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비리 백태를 세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비리 혐의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네, 우선 박철환 해남군수는 2013년에서 2014년 직원 19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조작하는 등 공무원 인사기록 조작 혐의 및 부당 인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올해 2월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업자로부터 토지 측량을 비롯한 지적 제조사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었는데요. 무안군의 경우에 군수가 구속되는 것뿐 아니라 군수의 친형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부하 직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용부 보성군수는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시가보다 싸게 집터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의 딸을 전남도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특별 채용시켜서 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하는가 하면 주택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비 1억여 원을 주지 않고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체로 지자체장의 막강한 인사권 그리고 인허가권 등이 비리 발생의 배경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혜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어떤 비리 혐의, 거의 뭐 비리 백화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뇌물죄하고 결국에는 인사비리 이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대가성 문제, 결국에는 돈 뒤에 항상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석수 소장님? 맞습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인 거죠. 자치단체장을 뽑았을 때 시민을 위해서 봉사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아주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 그다음 도시계획 권한, 인허가권,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사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주죠. 근데 이런 권한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과 특정 집단들 그리고 사업체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는 생산녹지 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산녹지 내에 아파트를 짓게 계획을 변경하고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땅 주인 이익을 보고 아파트 건설 업체가 이익을 보겠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들이 주어지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사 금액과 계약 금액이 물품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걸 5개로 쪼갭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수익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원래 금액은 1억인데 2천만 원으로 5개 쪼개니까 5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공사 입찰 과정이 굉장히 투명한 것 같은데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설계 변경이 아주 자주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원래 금액보다도 굉장히 상회하는 금액이 돼서 결국은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어떤 자치단체의 권한과 뇌물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거니까 지역에 있는 토 세력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토착형 비리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벽을 넘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비리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비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아주 눈여겨보셔가지고 그런 후배들은 다시는
선출하지 않는 그런 결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석 소장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 문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이 우리 지역 지자체장들의 범죄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짝이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석 소장님이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민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인사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사 비리하고 관련해서는 전형적으로는 그 내부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단체장 시절에도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민선 시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별정직,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의 비서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문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인사 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께서는 보답하고 그분이 지자체장이 된 뒤에는 자기들한테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민선 시대에 나타나는 비리 가운데 하나의 특징이 인사 비리가 좀 많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김혜인 변호사님, 실제로 민선자치제도의 어떤 인사 비리가 좀 두드러지게 범죄 사실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 2015년 고흥군에서 2년간 행정정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행정정반의 감사 결과 인사나 예산회계, 사회복지 등에서 총 7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에 인사 분야에 대한 예를 보면 2014년 7월 전 군수의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급 A씨가 징계 의결 요구 중이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오히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했다는 거죠. 특히 A씨는 1, 2순위보다 경력도 짧았습니다. 같은 고흥군은 2014년 5월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B씨도 상반기 금평에서 최하위가 아닌 2위를 줘서 승진시켰고요. 2015년 1월 안전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심지어 전기소방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를 뽑기도 했습니다.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사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권한이 부하 직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체감되게 되고 더더욱 만약에 지자체장이 계속 재임을 2기, 3기까지 가게 된다면 사실상 부하 공무원들을 거의 다 장악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좀 지나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사 비리 행태를 본다 그러면은 좀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다르다. 좀 지나친 비유일 수는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지자체장들도 심지어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을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킨다? 나한테 이렇게 줄 서면 이럴 수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정근대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라져야죠. 근데 너무 멀리 김정은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인사 시스템이 아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렇게 규명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경쟁을 도입하고 심지어 승진하는 것을 매관매직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결국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선거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뭔가 좀 줄이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든 해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인사 자체가 정실 인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끼어들려고 하면서 결국은 승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거나 상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고 후진국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넓혀서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은 지 벌써 이제 22년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비리 때문에 아직도 자치단체 제도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본인의 어떤 임기를 다한 자치단체장들은 없었나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우를 보면요. 박강태 전 광주시장은 공금을 이용하고 업무 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현금화하는 방법, 이른바 우리 상품권 깡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을 재판받았었죠. 당시 박강태 전 시장은 업무 추진비를 비서실장을 통해 집행했는데 비서실장이 매월 현금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 소진되면 보관하고 있던 업무 추진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그 부분을 상품권 환정사는게 할인해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 14억 원이 넘는 돈이 현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다 보면 또 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상에게 한 10%에 해당하는 1억 4천 정도 되는 이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광주광역시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이제 기소되었던 것이죠.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훈태 전 광주시장 있죠. 선거운동 목적으로 산악회를 결성해서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주민 6천 명을 상대로 7,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 벌인 혐의로 재판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선고했는데 작년 12월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전남의 사례도 조금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화순 군수의 잔혹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3기부터 5기까지 선거만 6번 치러졌지 않습니까? 남편이 출마했다가 선거법으로 구속돼가지고 아내가 다시 군수가 돼서 부부군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형이 또 출마했다가 또 선거법으로 구속됐다가 다시 또 동생이 출마해서 또 당선되기도 하고 형제군수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죠. 순천 같은 경우도 민선 1기, 2기, 3기 시장들이 사법 처리는 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사건에 비해서 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혹시 여수 전 오연섭 시장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징역 10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지금 징역 10년에 지금 복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무슨 뭐 영화 찍는 것 같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뇌물 받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도피하고 그 뇌물을 이렇게 나눠받은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이 다 그 의원직 상실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선거도 이루고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의 인척 김영환 전 비서관의 비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영환 전 비서관의 형인 김용구 전 정책자문관이 현재 지금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 계약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자치행정국장이나 네네. 회계과장의 위임 정결사항으로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한데 이 사건에서 윤 시장은 2015년 8월에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비서실과 협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다고 보시면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광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생긴 거고 그 권한을 측근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광주시장이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윤장현 시장에게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치 뭐 활동을 하면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자치단체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직접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좀 있단 더 말입니까? 투명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열린 행정을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행정을 하기를 바랬던 모든 광주 시민들의 요구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전체 광주시 공무원들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계약 문제를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명확하게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계약 행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과 대책을 내놨어야죠. 대안과 대책 내놨던가요?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법률적으로 친인척은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공직에는 자신들이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안 나가도 되지 않았겠느냐. 정치의식이 굉장히 호남이 높잖아요. 네. 근데 정치의식이 높은 것에 비해서 자치단체장들의 뭐 부정과 부패랄지 운영 행태는 그렇게 썩 호남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